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발표할 이은영이라고 하고요. 다룰 내용은 웹팩, 바벨, ESLint, 프리티어, 패키지.json 이 정도가 있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리액트에서 개발을 하실 때 npm run build라는 명령어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있으시다고요? 근데 이 npm run build라는 명령어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npm run build를 했을 때 어떤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던가 그런 게 뭐 압축이 되고 그리고 뭐 의존성이 있는 것들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제 그뭐 빌드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리액트 안에서 뭐 모듈 번들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번들이라는 말이 그냥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묶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보이시는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듈 번들러인 웹팩에서 공식 문서에서 이제 자기들의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뭐 의존성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저런 뭐 JS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이나 CSS 파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웹팩을 싹 거치면 오른쪽처럼 이제 의존성이 있는 리소스들을 하나의 정적인 에셋으로 묶어주는 그런 기능을 모듈 번들러가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듈 번들러가 왜 필요한지, 왜 리소스들을 오른쪽처럼 묶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모듈 번들러의 등장 이전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일단 모듈 번들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뭐 이미지 모듈 같은 거를 묶어주는 도구인데, 이 모듈 번들러의 등장은 자바스크립트 모듈 시스템 등장이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되게 많은데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자바스크립트에는 원래 모듈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그림처럼 V8 엔진이 생기고 그 모듈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오른쪽에 ES6라는 모듈 시스템으로 표준화가 되었는데 이렇게 모듈 시스템을 표준화하려는 자바스크립트의 노력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듈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의 변화가 하나의 웹페이지를 접속을 할 때 여러 개의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여러 모듈 시스템을 브라우저에서 이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V8 엔진 등장 이후에 커먼JS, AMD 뭐 이런 모듈 시스템이 생기고 뭐 UMD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모듈 시스템이 되게 많이 나눠지다가 요거를 이제 ES6로 표준화를 시키긴 했는데 또 뭐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생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요구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번들 해주고 뭐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주고 테스트, 린트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트 뭐 이런 도구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도구들을 아우른 짱짱맨 그 번들러가 하나 생긴 것이 이제 웹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시스템의 자바스크립트의 죄송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듈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듈 번들러가 등장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필요성을 짚어보자면, 자바스크립트 모듈 간의 종속성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어요. 모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 그 모듈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를 파일을 로드를 하는데 만약에 뭐 변수명이 똑같은 변수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전역 변수 오염이라고 나중에 로드된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그 변수 값으로 할당이 나중에 되게 되고 그럼 내가 먼저 앞서서 사용하려고 했던 변수는 오염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모듈 시스템 도입하면서 해결이 되긴 했지만, 그 엄청 많은 모듈 간의 종속성을 신경 쓰기 위해서 로딩 순서를 정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건데, HTTP 요청 수랑 페이지 로딩 속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웹페이지를 여는데도 수많은 자바스크립트 파일 요청이 필요해서 속도 저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로딩 속도 최적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인데, 커먼JS, AMD, ES6 이런 다양한 모듈 시스템이 생겼지만 브라우저마다 최신 스펙을 지원을 하지 못해서 호환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팩이랑 같이 사용하는 바벨이라는 트랜스파일러 같은 게 있는데, 요건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웹 개발 작업 속도 개선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부가적인 거지만, 원래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까지 눌러줘야지만 화면에 변경된 내용을 볼 수 있었어서 이게 되게 작업 속도가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 번들러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요거는 웹팩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번들링이랑 의존성 그래프라는 기능입니다. 일단 번들러는 모듈 간의 의존 관계를 그래프화를 해서 자원들을 번들로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코드들과 에셋,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CSS 같은 것도 묶어준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드 스플리팅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번들링을 수행할 때 사용자가 이제 필요한 파일 단위로만 번들하는 것이 페이지 로딩 속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메인 어바웃 페이지가 있을 때 메인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어바웃 페이지 정보는 사용자한테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된 파일 단위로 번들을 해주는 기능을 코드 스플리팅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환성 해결인데요. 커먼JS, AMD 뭐 이런 다양한 모듈 시스템 구문을 모든 브라우저가 호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구 브라우저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트리 쉐이킹 기능인데, 번들러는 이제 번들링 과정에서 불필요한 코드를 식별을 하고 다 제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콘솔 로그 같은 개발 코드나 주석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거하고, 또 개발 모드에서 뭐 임포트를 해가지고 모든 배열을 뭐 가져오고 그 일부만 사용했다고 했을 때, 빌드를 할 때는 그 사용한 일부만 임포트하는 구문으로 바꿔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코드를 다 제거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기능은 라이브 리로딩이랑 핫 모듈 교체 이런 기능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편집기에서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해야만 이제 그 변환된 것이 보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 웹팩을 사용하면은 개발 중의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새로 고침을 해주고, 새로 고침 없이 런타임의 브라우저의 모듈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웹팩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모두 아실 테지만, 이런 식으로 webpack.config.js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 조금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엔트리랑 아웃풋이라는 거를 생성을 합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K9 그 웹팩 설정 파일이고요.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엔트리 아웃풋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어, package.json 파일에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npm run build라는 명령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거와 대치해서 그거를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실행될 명령어로 요 옆에처럼 웹팩 config, 웹팩 config prod.js. 네, 어쨌든 요 파일을 보고 그 웹팩을 실행시켜줘라라는 명령어인데, 이런 거를 기재를 해주면 이제 npm run build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요 명령어가 실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config 파일에서 엔트리로 설정한 파일의 의존성으로 판단되는 모든 모듈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묶어서 이제 아웃풋으로 설정한 폴더 그쪽에다가 번들 파일을 만들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팩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이런 식이고, 여기서 이제 알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웹팩 콘피그 파일에서 플러긴스라는 것도 설정할 수 있고, 로더라는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두 개 차이점이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웹팩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기능들에 더해서 또 새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붙여서 기능을 더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번들을 그냥 해주긴 해주는데 좀 더 최적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최적화 설정 그런 것도 해줄 수 있고, 뭐 에셋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환경 변수를 주입한다던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nv라는 플러그인을 설정하면은 내가 여기 경로 설정한 곳에서 환경 변수를 그냥 내 프론트엔드 코드 쪽으로 바로 주입해 줄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로더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웹팩이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랑 그리고 제이슨 파일 두 가지만 인식을 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웹팩이 뭐 CSS 파일도 번들해주고 이미지 파일도 번들해준다 했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로더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최신 웹팩은 그런 설정이 필요 없다고 들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설정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나 제이슨 이외에도 다른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더 종류는 이제 뭐 파일 로더, CSS 로더, 바벨 로더, TS 로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웹팩 설명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바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조금 길, 네, 조금 길어질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저희가 뭐 그 모듈 시스템 등장 배경 해가지고 막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 중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벨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바벨이 이렇게 뿅 있는데, 바벨이 뭐냐면 일단 공식 문서에 따르면은 구형 브라우저 환경에서 ES6 이상의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변환해주는 도구 트랜스파일러이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 이꼴 트랜스파일러인데, 트랜스파일러가 이제 어, 컴파일러랑 비교해서 설명하면, 컴파일러는 뭔가 상위 버전을 뭐 다른 버전으로 바꾼다던가 그런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트랜스파일이라는 거는 같은 그 동등한 버전이지만 조금 뭐 문법이 다르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변환해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도구이지만 특히 바벨은 이제 그 ES6 이상의 자바스크립트 최신 기능을 그 구형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버전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변환해주는 도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ES6 버전은 2016년 6월에 나왔고, 이 각 브라우저들은 요거를 도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ES6를 지원을 못했던 기간에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ES6 기능들을 못 사용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바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브라우저 환경에 맞게 ES6를 ES5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ES6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은 브라우저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도 지금 바로 새로운 구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바벨의 원래 이름이 6, 6 to 5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버전도 나올 거니까 뭐 다른 걸로 바꾸자라고 해서 바벨로 변경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바벨을 어떻게 사용하냐라고 보면은, 어, 이제 바벨을 사용할 때 필요한 패키지가 아래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바벨 코어. 요거는 이제 바벨의 핵심적인 기능인데, 당연히 이제 최신 기능을 과거 문법으로 그 바꿔주는 기능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바벨 CLI.
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요거는 터미널로 바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고 그리고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에러 펑션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바벨 사용할 때 무조건 필요하다기보다는 화살표 함수를 트랜스파일링 할 때 사용하는 패키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화살표 함수를 과거 문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거라서 요게 필요한데 어쨌든 이 플러그인 같은 거까지 다 설치를 하고 나서 이런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 화살표 함수가 일반 함수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파일이 있었는데 요거를 바벨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엄청 그 ES6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살표 함수 패키지를 따로 뭐 다른 기능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패키지를 다 설치해야 되냐? 요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플러그인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config 파일이나 프리셋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config.json 파일에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예시를 보면은 뭐 바벨 config.json 파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타겟, 엣지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별로 뭔가 그 버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상 브라우저에다가 IE11 요거는 이제 종료된 브라우저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를 추가한다면 ES5 문법으로 변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발전을 계속하면서 어, 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기능이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전 기능이 조금 문법이 변환됐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폴리필이라는 거는 아예 그 이전 버전에 없었던 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새로 만든 건데, 요거를 그럼 구형 브라우저에서 아예 없는 걸 어떻게 그 문법 변환을 시켜주냐 했을 때 이제 바벨에서 폴리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변환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폴리필이라는 말 자체는 성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설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일단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바스크립트 이전 버전에서는 아예 없었던 기능을 새로 만들었고, 그거를 다시 이제 구형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벨에서 그 이제 ES5에서도 새로운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뭔가 그 패키지 같은 거를 만들어줬고, 그걸 통해서 과거 문법으로 새로운 기능을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이 뭐 어떻게 동작하냐라고 하면은 간단하게만 여기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코드를 파싱을 쭉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구문 트리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고 요거를 받아와서 이제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하게. 네, 살펴봤고. 그래서 네, 바벨은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많은데 그럼 이제는 ESLint랑 프리티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SLint에서 린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린트를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면 보풀이거든요. 보풀. 그래서 보풀 제거기를 뭐 린트 리무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ESLint나 프리티어 같은 도구들을 린트 도구라고 네, 요런 것들은 이제 소스 코드에 보풀하기가 있어서 요거를 뭐 제거한다. 요런 의미로 네이밍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오류나 버그 아니면 지저분한 문체 같은 거를
뭐 제거해준다. 뭐 이런 기능이 있는 도구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콘솔 로그를 실행을 한 다음에 즉시 실행 함수를 바로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다고 치면은 우리는 이제 기대하는 동작이 요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요게 실행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코드 앞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으면 이전 줄이랑 다음 줄을 연결해서 해석을 시도해가지고 즉시 실행 함수를 함수 호출이 아니라 함수 표현식을 감싼 괄호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도와는 다르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요런 의도와는 다른 동작을 미리 예방을 하고 뭐 발생할 것 같은 오류 같은 거를 미리 식별하고 없애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린트 도구도 역사가 깊은데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제 ES 린트가 2013년에 생겼고 ESLint 동작 방식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읽고 아까 그 바벨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파서로 이제 코드를 다 구조화를 한 다음에 수상 구문 트리로 만들고 이제 ESLint 안에서 그 관리하는 어떤 그 에러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코드들을 어, 터미널에서 뭐 에러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설정을 통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G 파일을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만약에 ESLint 설정을 그 ESLint.js 파일에서 다 했다고 치고, 이제 콘솔 로그 옆에다가 세미콜론을 여러 개를 막 붙였어요. 요거는 사실 불필요한 코드이잖아요. 그래서 npx ESLint 앱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ESLint를 실행을 시켜주면은 불필요한 요런 세미콜론들을 지워줍니다, 자동으로. 요것도 설정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드 포매터. 아까 그 ESLint는 린트를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드들을 없애주는 도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프리티어는 그랑 조금 다르게 코드 포매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코드 포매터라는 거는 코드 형식을 정리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포매팅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개발자 간의 협업을 할 때, 뭐, 컨벤션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변수명은 뭐, 카멜 케이스, 뭐, 어쩌고, 뭐 그런 파스칼 케이스로 한다, 이런 식으로 컨벤션이 있는데, 프리티어 설정으로 이제 그런 컨벤션을 다 설정을 하고, 아까 ESLint가 자동으로 불필요한 코드를 없애줬던 것처럼, 프리티어는 뭐, 예를 들어서 변수가 나는 파스칼 케이스로 하기로 했는데, 누군가가 뭐 카멜 케이스로 설정을 했다. 작성을 했다 하면은 프리티어 명령어 한 번을 통해서 그 변수가 다 이제 원래 설정했던 컨벤션으로 바뀔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한 줄에 80자가 안 넘도록 하고 싶다라고 설정을 프리티어에 해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줄바꿈도 자동으로 해주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너무 긴 거를 이제 예쁘게 자동으로 주바꿈을 해준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통합적으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ESLint 설정 파일에다가 이제 ESLint config prettier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명령어를 추가를 해주면 ESLint 설정 파일만으로도 이제 prettier 기능까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키지.jso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키지.json 파일은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패키지를 관리하는 목적,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패키지를 관리하는 목적과 패키지 배포를 위한 명세 문서로서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관리하는 도구 파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패키지.json에 이제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자면, 이제 스크립트라는 필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npm run dev build 이런 식으로 그 명령어를 추가하고 수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자주 사용되는 작업을 스크립트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던시스랑 데브 디펜던시스가 이제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디펜던시스는 이제 의존성 명시를 위한 필드이고 기본적으로 어, 데브 디펜던시스랑 대비돼서 여기 있는 패키지들은 프로젝트를 배포할 때 같이 포함돼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디펜던시스로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했는데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때 거기 안에 요것들도 같이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데브 디펜던시스를 살펴보면은 이제 개발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 디펜던시스 아래에 있는 거랑 다르게 배포할 때 포함이 안 되는 패키지들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리액트라는 패키지를 데브 디펜던시에 넣으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배포했을 때 리액트 기능을 아예 사용 못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잘 구분해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런 디펜던시스 필드랑 데브 디펜던시스 필드를 잘 구분해서 설치를 해줘야지 빌드 시간도 줄이고 배포할 때 불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베이트 속성을 살펴보자면 일단 npm 패키지 저장소로 프로젝트가 발행이 돼도 되는지 여부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필드인데 일단 기본값은 false여서 어, 이제 요거를 명시를 안 해놓으면 해당 프로젝트가 실수로 패키지 저장소로 업로드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라이브러리로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명령어를 실수로 입력을 해가지고 내 그 프로젝트가 npm 패키지로 빌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리면 안 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프라이베이트 필드 값을 true로 설정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 중에서 살펴볼 만한 거는 이제 네임 버전 요 필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패키지를 저희가 설치할 때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러리를 패키지화 할 때 보여질 이름을 여기다가 넣는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패키지 버전을 명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라이센스를 넣을 수 있는 필드도 있어요. 네, 뭐 이 정도로 패키지.json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의미는 없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발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